앞서서 굉장히 큰 매크로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도 국가의 어떤 비전, 그리고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ESG 패러다임 안에서 여러 가지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과 통상의 벽 안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탄소 기반의 제조업 중심의 GDP 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진국가가 만들어내는 ESG 장벽과 또 이러한 패러다임이 우리 경제라든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큰 화두이자 또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어떤 이런 국가의 정책적 아젠다라든가 또는 경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 수로 하면 한국은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안에 굉장히 많이 B2B로 끼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어떤 큰 엔진 동력보다는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글로벌로 치고 나가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어떤 경영 혁신과 변화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ESG 시대의 돌파구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내년도 전망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기업들은 그 리스크 경영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ESG 경영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기회 관점, 하나는 리스크 관점인데, 앞으로 한국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 많은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경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아젠다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CEO들과 그리고 많은 사회이사들, 그리고 경영을 하고 있는 리더십들한테 5가지의 큰 트렌드를 정리해 드리고자 했을 때 만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많은 정부와 정책, 그리고 아카데미 쪽,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내년도에 준비할 수 있는 큰 화두가 이렇게 5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참여하기 전에 우리 100년 정도 되는 90년을 넘어가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을 제대로 실천했던 동아일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네슬레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회사입니다. 100년 이상 됐죠? 다 아실 거예요. 저 키캣이라는 효자 상품. 근데 이 기업은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살아남았냐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NGO나 기업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치고 소통하고 열린 경영을 해왔던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ESG나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면 이 장수할 수 있는 계속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은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적 가치, 다시 얘기하면 공유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밸류체인 안에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기업의 어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경제 성장의 큰 플레이어가 되는 거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여러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나이키가 굉장히 글로벌로 크고 있었는데, 이 파키스탄의 작은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뭐 100원, 150원 이렇게 받으면서 이 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외신 보도를 하고 있는 기자가 여행을 갔다가 그걸 뿌리면서 엄청나게 불매 운동가 이제 평판 리스크에 휘말리게 됩니다. 최근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보시면은 인권, 그리고 마케팅 브랜드 할 때도 뭔가 레이시스트를 반대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아젠다를 휴먼 라이트로 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기업이 있기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많은 근육을 길러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앱손의 복사기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근데 앱손은 고민을 합니다. 페이퍼리스 시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종이 사용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복사기 안 씁니다.
그러면 앱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로덕이, 이런 제품이 앞으로 어떻게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계속 시장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소비자와 사회의 요구에 잘 맞춰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는 CTO가 개발을 했던 건데요. 이면지를 넣으면 드라이 파이버 기술로 다시 분해돼서 멀티돼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러한 ESG적인 가치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라든가 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에서의 혁신도 다 연결돼 있다라는 점을 인트로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사실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이 수많은 아젠다들이 공시의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의 영역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 고객이 요구하는 코드 오브 컨덕트로도 다가오게 됩니다.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업장과 연결돼서 가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또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기업군도 있고 산업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크기와 유형별로도 이 아젠다는 좀 달라지게 되겠죠. ESG 경영의 프레임을 사실은 좀 함께 이해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대응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시장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의 새로운 어떤 기술과 그리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까지, 사실 이 부분이 기업의 ESG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각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경쟁력이나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산업 구조에 맞춰서 어떤 지원 정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규제와 어떠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지만 한국 기업들이 허둥지둥되지 않고 찬찬히 이 거세한 패러다임의 물결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은 크게 4가지를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 우리 비즈니스, 우리 이해관계자 구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이제 축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노 데이터, 노 스코어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스코어도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만들어내고 있거나 아니면 회계 기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ESG 데이터를 공시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법과 컴플라이언스입니다. 5천억 이상 또는 2조 이상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해서 기업들한테는 준법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요구가 만들어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법의 영역을 넘어서고 규제의 영역이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너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펑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거버넌스입니다. 한국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이슈가 있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ESG 경영의 경쟁력 입장에선 2개로 나눕니다. 큰 거버넌스, 작은 거버넌스. 작은 거버넌스는 저희가 보통 보고 있는 지배구조라든가 굉장히 그 기준적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큰 거버넌스는 기업이 얼마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기업이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잘 관리할 수 있겠냐, 정확하게 관리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기업 경영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ESG 경영, 특히 ESG를 기업이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20개 정도, 21개 산업과는 좀 틀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어디가 굉장히 중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 기반의 그 노동자, 그리고 또는 우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탄소라든가 환경 쪽, 그리고 인권 경영이라든가 안전보건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커가고 있는 IT 기반의 플랫폼이라든가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 영역에서도 정보 보안이라든가 인적 자본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SG는
사실상 굉장히 산업에 집중돼서 산업의 경쟁력을 백업할 수 있는 리스크이자 지원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평가기관들이 기업을 평가하면 많은 CEO를 비롯해서 큰 화두가 됩니다. 미디어에서도.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평가도 이렇게 산업의 특성별로 그리고 그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ESG를 리스크적인 측면, 기회적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꿔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 이슈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의 지금 기업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정말로 우리가 펀더멘털하게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의 입법이라든가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대화라든가 또는 정부와 민간의 대화 그리고 산업계의 이야기들도 더 많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 훨씬 더 ESG의 붐이 고도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시 제도도 지연되고 또 뭐 투자도 회의적으로 얘기하고 상황도 어려워지니까 ESG는 이제 유행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거품은 거치고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업의 이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은 ESG 경영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화두를 고민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내년 그리고 내후년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면 5가지 챕터인데요. 최근에 PE사들이 책임 투자라든가 또는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이라든가 ESG에 대한 내재화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ESG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기후테크라든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술 투자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미래 시대의 큰 열쇠이기 때문에 투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또는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ESG를 점검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을 보시면 아까 전에 그 ESG 경영의 세부 아젠다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들이 보일 텐데요. 이 얘기는 앞으로 기업을 투자하거나 또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 활동 안에서도 자본시장 안에서도 ESG가 더 공론화되고 더 테이킹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 쪽에서도 펀드레이징을 하거나 또 그 투자를 오퍼레이션 하거나 또는 기업에 투자해서 익시트하는 그 전 과정에서 ESG라는 요소를 재무적인 수익만큼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경기가 좋지 않아서 투자라는 부분이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 거대한 물결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고 금융이 움직여서 ESG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 첫 번째에서는 금융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응 측면이 아니라 기회나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측면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스트림의 산업군은 아직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자원선순환이라는 부분에서는 시장 생태계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손을 잡고요. 많은 기업들은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가치에서 환경사회 가치를 보완하고 환경사회 가치의 의사결정에서 재무적인 가치를 보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용성이 높은 부분에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제는 투자와 어떤 부분에서 스케일업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미디어를 매핑만 해봐도 대기업과 또 많은 벤처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MOU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모색해가는 모습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러한 ESG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많은 테크 스타트업에서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ESG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근데 친환경, 이산화탄소의 문제 해결,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새로운 기술과 테크가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신사업이나 포트폴리오사에서도 굉장히 큰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장표는 우리 화학회사의 CEO들 조창클럽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있는 기술경영 세미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들이 공급망 또는 휴먼 세이프티, 그 다음에 디지털, 그린텍, 전부 다 우리가 기술이라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바꿔가는 세대에서 전부 다 ESG에 관련된 서스테너빌리티 관점의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ESG를 너무 좁게 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라는 어떤 경영이나 ESG 공시 대응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우리나라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중장기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 경영이라든가 이런 혁명적인 부분, 혁신적인 부분으로 어프로치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요 사례 말씀드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는 굉장히 그냥 유명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면 재무제표상에서 코스트가 올라갈 것이고요. 페이 포인트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 큰 데이터 센터를 해저에다가 짓는 기술을 성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 에러와 그리고 그런 문제를 실패하면서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굉장히 엿보이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면서도 밖으로는 동종업계에 저런 기술들을 노하우를 펼쳐지는 새로운 사업 부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화두가 되는 공급망과 통상입니다. 요즘에 기사 보시면 공시 또는 공급망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공급망이 가장 큰 이야기가 되는 건 어쩌면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사 의무화, 인권 경영이라든가 또는 ESG에 관련해서 사업장이라든가 협력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고 다시 한번 또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어떤 듀딜리전스 체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는 노데이터 노스코어 기업 정보입니다. 재무제표와 함께 ESG에 대한 지표 공개도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너무 어려움입니다. 뭐냐면 크기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에 많이 끼워져 있는 그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제품단의 탄소까지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잘 아시는 탄소국경 조정세 같은 경우는 비관세 장벽에 효과가 있고 또 유럽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단의 탄소 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해달라라는 부분이고 사실 대기업이 이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최소한의 1차 벤더의 데이터까지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어떤 글로벌한 통상 이슈가 한국 경영의 데이터 이슈랑도 연결이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입 규제입니다. 굉장히 무역 이기주의를 비롯해서 예상치 못하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여러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도 굉장히 이기적인 국내법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낸 제품은 우린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국내법 규정을 만들면 사실 거기에 공장을 만들고 수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젠다들은 어떤 정치 외교적인 또 글로벌 아젠다로도 세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코트라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애를 쓰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실사를 적용하는 여러 법들이고요. 생각보다 법과 이런 이니셔티브 해야만 하는 숙제에 대한 아젠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조금 더 현명해져야 되고 훨씬 더 매니지먼트에 대한 스킬셋이 지난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그런 노하우보다도 조금 더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요구사항 좀 정리해놨고요. 그다음에 공시와 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2025년 이후에 3개년 데이터를 다 공시해야 된다.
그리고 뭐 국가별로도 조금 다르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입니다. 밑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스콥 3는 제품의 탄소입니다. 그래서 제품단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협력사나 공급망에 대한 관리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정합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 데이터 노 스코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데이터의 정합성은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이나 IFRS 기준으로 끌어올려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ESG도 정확하게 원천 데이터와 경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함 그리고 정합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CSR 시대에는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ESG 시대는 기후와 사회의 변화가 우리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이낸셜 임팩트를 정리해서 공시하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여기에 좋은 일을 하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에 했다라는 그 책임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변화하는 기후 변화라든가 에이징 파퓰레이션 여러 가지의 그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 재무제표나 비즈니스에 어떤 숫자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를 정확하게 시나리오로 한번 점검해서 공시해라.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다. 정말로 투자자 관점으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데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해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얼마나 어려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좀 대신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CSR 시대에는 A에서 B. 근데 이제는 환경과 사회의 변화가 기업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직원의 노동 이슈 또는 우리의 어떤 노조나 가맹점 공정거래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평가기관이나 투자자는 기업들한테 정량 위주의 HR 요소들만 공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HR 관리 요구인데요. 사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HR 숫자라든가 채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기보다는 이제는 HC 관점입니다. 휴먼 캐피탈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데모그래픽한 어떤 체인지에서 예를 들면은 군인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서 국방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트랜스폼에 대한 부분이고 기술과 인적 자원에 대한 하이 퀄러티적인 어떤 매니지먼트 스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휴먼 리소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해관계자나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 사람에 대한 가치를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이런 통합적인 홀리스틱한 접근법이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정책과 또 이러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